모닝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부 일정 관계로 아주캐피탈 정준석 연구원입니다. 네. 지금 연말이 다가오면서 시장에서는 점점 이제 고배당 종목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 섹터에서 이제 이익 가시성이 가장 높으면서 또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면서 또 고배당도 기대할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가 아주캐피탈이다라고 생각해서 자료를 작성을 했고요. 실적은 꾸준히 양호합니다. 올해 초에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신규 조달 금리라고 할 수 있는 회사채 스프레드가 좀 올라가긴 했는데 여전히 뭐 차익 평균 금리보다 낮아서 이제 코스트 다운 효과는 이제 앞으로도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스프레드 상승한 것 자체도 향후에 우리 금융주주에 편입이 되면 또 해결될 수 있는 이슈라서 큰 부담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예상대로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순이익도 1,129억 원으로 작년보다 11%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 회사는 이제 배당 정책이 성향보다는 이제 수익률로 지급합니다. 이제 수익률 5%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요. 올해는 이제 작년보다 뭐 증익이 예상되고 해서 DPS도 작년보다 낮아지진 않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DPS 65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지금 수익률 5.4%니까 이제 뭐 안정적인 이익 그리고 높은 배당 수익,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뭐 여러모로 접근하기에 나쁘지 않은 이제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없으시면은 이제 원래 순서대로 돌아가가지고요. 전략인사이드 안기태 연구원입니다. 예, 사람들의 이제 생활이 조금씩 이제 정상 과정으로 점진적으로 돌아가면서 거기 이제 금융시장에 이제 변화를 가져온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 뭐 자료 2페이지에 있는 그림 1번을 보시면은 미국 애들은 이동지수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모바일 기기 위치를 다 추적해가지고 사람들이 집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다 이제 추적하는 건데 3, 4월 달에 코로나가 급격히 늘어날 때는 이동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무서워서 안 나왔던 거죠. 그런데 7, 8월에 코로나가 늘 때는 급증할 때는 이동지수가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엔 조금 올라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이제 더 참기는 좀 어려운 지점으로 이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초기에는 다들 언택트로 이제 쏠려버리고 오프라인을 아무도 안 했는데 이제 슬슬 미국의 경우를 보면 오프라인으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미국 국내선 항공유 소비는 이미 조금씩 늘고 있고요. 컨테이너 물동량도 이미 조금 늘고 있다. 그런 게 이제 증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일상으로 이제 복귀가 되면은 뭐 예를 들어 6페이지에 있는 그림 14번 보시면은 이게 결국은 실물에서 돈이 돌아간다는 얘기가 이제 슬슬 되거든요. 그래서 6페이지 14번 보시는 게 미국의 화폐 유통 속도가 이제 100년 내 최저치로 떨어졌는데 이게 결국에 사람들이 뭐 자동차 타고 돌아다니고 시작하면은 결국에 이동이 되면 결국에 실물에 돈이 돌아갈 수 있으니 화폐 유통 속도는 돌아갈 거다. 대신에 여기 6페이지 15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통화량 증가율 M2 증가율은 7월에 고점을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반년 동안 6개월 동안에는 돈은 굉장히 빨리 풀리고 실물에 이제 이게 돈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환경이 있는데 이제 이게 다시 엇박자를 타고 이제 돌아갈 거다라는 이제 유동성 증가율은 꺾고 내려오고 실물에 이제 이것들은 조금씩 돌아갈 거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자산 시장에는 결국 어떤 영향을 주게 되냐면은 마지막 뭐 11페이지 그림 31번을 보시면은 이게 31번에 보시는 게 디플레이션 자산과 인플레이션 자산의 수익 지수를 나타내는 건데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자산은 채권, 성장주, 필수소비재가 되고요. 인플레이션 자산은 이제 원자재, 유럽, 아시아 주식, 가치주 이런 것들이 되는데 지난 10년 동안에 인플레이션 자산이 디플레 자산을 한 번도 이제 못 이긴 거의 못 이겼죠. 계속 그런 식으로 왔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 반년 동안에 특히나 디플레 자산 이런 것들이 극도로 더 이제 달렸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시 반대로 꺾고 들어가지 않겠나. 물론 단기적으로 이 과정에서 이게 사실 어떤 로테이션에 나는 과정에서 금융 변동은 사실 커질 수 있는데 이게 결국 어떤 색깔 변화의 어떤 지금 기로에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 지난번에도 한번 M 증가율과 부의 증가율 가지고 한번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도 뭐 실업률은 최악을 지났고 산업 생산도 돌아선다 뭐 이런 얘기까지 같이 하면서 했는데 그 자료와 이 자료와까지 연관을 시켜서 좀 주식시장 관점에서 좀 함의를 찾는다면 어떤 함의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주식으로 보면은
이게 약간 좀 긴 얘기일 수 있는데 어쨌든 지난 10년 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비용을 떨궜던 낮은 비용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저임금,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은 저금리, 저임금 요걸로 이제 그 색깔을 좌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테크 쪽,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세게 달렸고 그게 반년 동안 더 심해졌는데 당장 미국 애들만 봐도 임금 상승률이 꽤 올라오기 시작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40년 만에 그 최대치로 임금 상승률 같은 게 올라오거든요. 금리도 더 빠지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이 색깔 자체가 뭐 좀 긴 얘기일 수 있는데 50년대 느낌으로 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사람들이 노동소득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어떤 그 물건들 구입이 시작되면서 언택트 쪽보다는 차라리 텍트 쪽 비즈니스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사실 뭐 시장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미 미국에서는 지금 수익률 1위가 성장주가 내려온 지는 한 뭐 몇 주 정도 됐고요. 그걸 이제 산업재나 뱅킹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랑 뱅킹이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는 아직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점점 색깔 자체가 테크 소프트웨어 이런 것보다는 산업재, 경기 소비재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쪽에서 나오는 어떤 효과들 이런 쪽으로 넘어가지 않겠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JCGV 이화정 연구원입니다. 네, CGV 6개월 만에 업데이트 드립니다. 저희 이제 투자 의견 홀드랑 목표 주가를 2만 원으로 유지합니다. 일단 코로나19 영향 반영되면서 이미 상반기에 저희 보시면은 영업이익 적자 716억 원, 1,305억 원씩 나오면서 바닥은 이미 어느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19가 생각보다 장기화되면서 저희 좌석 가용률이 50% 정도로 지속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런 부분이 이제 글로벌 추세이기 때문에 할리우드 대장 영화 같은 경우 최근에 뮬란 등까지 온라인 개봉되면서 중장기적 외부 환경도 비효율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향후 실적 반등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보다 15% 낮은 2만 원을 유지합니다. 유상증자로 인해서 사실 주식 수가 증가한 거 고려하면은 조금 더 이제 내려갔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의외로 저희가 코로나19 상태에서 사람들 많이 구조조정을 하고 동시에 영화관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면서 기대치 상회하는 영업비용 효율화 역량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고려해서 2021년도 실적 추정치에 연간으로 반영해서 이제 합쳐봤을 때 이제 목표 주가 유지는 되고요. 근데 지금 사실 이런 실적 측면에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재무 건전성 문제도 좀 있습니다. 저희 기억나시겠지만 2018년 12월에는 극장을 있는 걸 다 팔았고요. 작년 11월에는 뭐 이제 잘 되는 저희 해외 자회사들 모아서 프리-IPO를 했고 최근에는 유상증자까지 했는데 사실상 이런 식으로는 재무 건전성 계산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올해 말 기준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남아있던 이익잉여금이 153억 원인 상태에서 사실상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는 영업비용 효율을 넘어서 극장 구조조정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보시면 아마 3분기도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건 확실해 보이고요. 중국, 베트남은 괜찮아졌지만 본업 4DX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종합해서 투자 의견 홀드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실적 전망이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내년 실적 전망하는 데 있어서 가정을 뭐 어떤 것들 좀 가정했을까요? 네, 저희 4페이지 보시면은 그 이제 실적 전망 위에 대충 코멘트가 있어요. 저희가 사실 원래 3월 30일 날 마지막으로 자료를 낼 때 코로나19 영향이 그래도 3분기부터는 조금 완화가 되면서 내년에는 사실 영화관 자체는 완화가 되지만 약간 온라인 개봉 추세 때문에 약 10에서 20% 정도의 박스오피스를 뺏기는 걸로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제 영화관 좌석 점유율이 50% 이상으로 올라오려면은 하반기에 돼서야 내년 하반기나 돼서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그걸 반영해서 일단 매출액을 14% 하향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안 되면은 또 저희가
저희가 사업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4DX입니다. 4DX는 새로운 스크린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쪽에 투자할 만한 회사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매출 좀 깎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보통은 영업 비용이 저희가 뭐 한 분기당 거의 한 1,000억 원 넘게씩 나옵니다. 최근에 보면 600억 원까지 막 깎은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내년에도 차라리 영업이 안 되면은 이렇게 영업 비용 깎은 걸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실적 추정치를 변경했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중국 반도체 산업 조철근 연구원입니다. 네, 중국 반도체 산업 발표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이미 2차 전지와 디스플레이 굵기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2차 전지와 디스플레이 굵기는 주로 지방정부의 주도하에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지만 반도체 산업의 경우 중앙정부가 직접 육성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는 생존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반도체 국산화를 경제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굵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필수 반도체 국산화와 자금률 제고가 우선 목표입니다. 올해 들어 미국의 화웨이향 반도체 제재 강화로 중국의 자부심이었던 화웨이 기린 시리즈 스마트폰 AP는 단종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중국 정부의 반도체 국산화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 강화 이후 중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의 제재는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는 빅펀드를 비롯한 막대한 자금 지원과 해외 전문가 영입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자금 집행에 나선 빅펀드 2기의 경우 1기와 달리 파운드리 외에도 선진 패키징 및 반도체 장비와 소재 업체의 투자 비중을 늘려 서플라이 체인의 취약점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과거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설계와 원가 경쟁력이 부각되는 후공정 중심으로 발전했지만 향후에는 중국 정부의 지원하에 전공정과 선진 패키징, 반도체 장비 및 소재 업체가 빠르게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에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중국 1위 반도체 장비 기업인 북방화창을 중국 반도체 산업 내 탑픽으로 제시하며 SMIC와 화천테크놀로지 및 기가디바이스를 관심 종목으로 제시합니다. 이들의 중단기 관점으로 접근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향후 5년간 중국 본토에는 약 30개의 파운드리 팹이 증설될 예정인데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캐펙스 빅사이클은 정부의 주도하에 2025년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 과거 중국 내 파운드리 투자는 글로벌 기업이 주도했지만 향후에는 중국 로컬 기업이 주도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32페이지 그림 42번을 보시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중국 내 파운드리 투자 금액의 80%를 로컬 기업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로컬 파운드리 업체들이 대규모 캐파 확장과 공정 미시화 과정에서 소모성 장비와 소모성 부품 및 소재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관련 기업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현재 중국의 반도체 장비 자금률은 약 12% 수준이며 12인치 웨이퍼와 포토레지스트 등 핵심 소재의 수입에 대한 의존도는 90%가 넘습니다. 38페이지 표 12번과 43페이지 표 14번에 중국 반도체 장비 업체와 소재 분야별 추진 현황과 자금률을 정리해드렸습니다. 기업 부분은 45페이지부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1위 종합 반도체 장비 기업인 북방화창은 중국의 디스플레이 굵기를 주도한 BOE의 모기업인 BEHC 산하기업으로 BEHC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식각과 증착, 세정, 산화 등 공정에 쓰이는 장비를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ICP 식각 장비와 증착 장비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태양광과 LED용 장비를 주로 생산했지만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기술력이 빠르게 제고되어 현재 28나노 공정에 사용되는 식각 장비와 증착 장비 등을 SMIC와 YMTC 등 중국 대표 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14나노 핀팩 공정에 사용되는 ICP 식각 장비는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며 14나노 공정 CCP 식각 장비도 고객사 인증 단계를 거쳐 향후 매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주요 고객사인 YMTC는 3D 낸드 플래시 제조에 20나노 이하 공정 대신 기술 완성도가 높은 28나노 공정을 도입해 수율과 안정성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YMTC의 로컬 장비 도입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YMTC의 월 2만 장 생산 라인에서 동사의 ICP 식각 장비와 열처리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와 37%에 달합니다. YMTC는 캐파를 기존 2만 장에서 2023년 30만 장까지 확장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동사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그 다음 기업으로는 중국 1위 파운드리 기업인 SMIC인데요. 최근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거래되면서 문의가 많습니다. 동사의 경우 지금까지는 ASML의 EUV 장비 등 최신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장비 수입만 제한을 받았지만 미국의 제재 범위가 확대될 경우 최신 공정 개발은 물론 기존 공장 가동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SMLC는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를 이끌 유망주인 만큼 중국 정부는 미국의 제재를 화웨이 제재보다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은 일시적으로 이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적으로는 기타 부문을 양보하는 등의 타협을 통해서라도 동사에 대한 제재를 막으려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의 제재로 최신 공정 개발은 다소 지연될 수 있지만 미중 갈등이 최악의 상황에 이르지 않는 이상 중국 정부의 지원하에 중장기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분들이 문의가 많은 관련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그림을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SMIC와 북방화창 등 중국 반도체 산업 내 대다수 기업은 국유 기업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볼 때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경영 목표는 중단기 이익 창출보다는 R&D 강화를 통한 기술력 제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SMIC와 북방화창 등 중요 기업은 수익성 제고보다 R&D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정부 보조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적자 기업입니다. PER 등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PBR 등 다른 지표를 참조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 기업의 글로벌 피어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접근 가능한 중국 기업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보장된 내수 시장에서 기술력 제고에 따른 점유율 확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나은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2차전 제외랑 디스플레이는 굴기에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여기 최근에 보면은 여기 잘 쓰는 것 같은데요. 미국의 제재는 가속하는 계기이자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반도체 제재하는 게 사실 안보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이 내용을 보더라도 중국도 이제 안보 관점에서 보니까 무조건 해야 되고 가속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물론 자료 내용상으로 보니까 가능성이 꽤 높은 걸로 보는데, 기존에 그런 미국의 제재가 없을 때랑 미국의 제재가 있을 때랑 그 굴기에 성공하는 그 시간, 처음에 저희가 예상했던 시간과 미국의 태클이 들어왔을 때 이 시간 개념을 비교해 보면 지금 어떤 정도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금방 말씀드렸었는데요. 중국은 반도체 굵기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필수 반도체 국산화가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보면 중국 정부가 진행하고 정책은 해외 국내 삼성전자라든가 해외 기업과의 경쟁이 아닌 로컬 서플라이 체인 육성을 통해서 핵심 반도체, 미국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생산이 가능한 핵심 반도체 국산화와 작업률 제고가 우선 목표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제재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최신 공정 개발은 다소 지연될 수 있지만 관련 기업으로는 SMIC밖에 없기 때문에 최신 공정은 다소 지연될 수 있지만 최신 공정을 제외한 28나노 이상 공정은 과거 대비 오히려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흐름이라면 저희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중국이 큰 위협 요인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하는가요? 일단 SMIC 같은 경우의 성장은 메모리 반도체를 그렇게 집중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SMIC의 성장은 삼성이라든가 국내 업체들에게 경쟁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중국의 YMTC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64단 TLC 낸드 플래시를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캐파도 2019년도 2만 장 수준에서 2023년도 30만 장까지 늘릴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 기준으로 글로벌 낸드 플래시 생산 캐파가 약 150만 장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2023년에는 글로벌 낸드 캐파의 약 30% 수준까지 올라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중국 업체들의 이제 기술 경쟁력은 한국 삼성이라든가 다른 업체들보다 떨어질 수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라는 큰 흐름에서 볼 때 중국에서는 제품 성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본토 국유 기업이라든가 본토 기업들의 사용 비중을 확대하면서 해당 기업들의 성장에 유의미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FICC로 넘어가겠습니다. 러시아 코멘트는 자료 대체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미국 크레딧 산업 코멘트, 홍성훈 연구원입니다.
네. CMBS 시장 동향 관련해서 정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문의들이 좀 있었어서요. CMBS는 이제 상업용 모기지를 이제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제 구조화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MBS인 이제 RMBS와 가장 큰 차이점은 요거는 기초자산이 상업용 모기지고 RMBS는 주거용 모기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시황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좀 3월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이 컸던 상품군이긴 한데, 이제 연준이 TALF라고 ABS 시장 지원기구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AAA 등급 CMBS가 매입 대상에 포함이 됐거든요. 그 이후로 좀 시장이 좀 진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초자산인 3억년 모기지의 이제 연체율은 사실 7월에 9.04%로 크게 상승을 했고, 이제 8월에는 이제 8.29%로 조금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고점은 통과를 했고 향후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보이는 숫자보다 조금 생각보다 영향이 크지 않은 이유는 호텔과 리테일의 연체가 좀 집중이 되고 있고, 나머지 오피스라던가 다세대 주택 그리고 산업용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연체율이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좀 그런 다각화 효과가 빛을 보고 있다. 또한 이제 2분기부터는 발행된 이제 CMB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텔하고 리테일 쪽의 비중을 급격히 줄여서 좀 그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도 익스포저도 좀 조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ETF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iShares CMBS ETF라고 티커는 CMBS US Equity인데요. 요거는 이제 투자 등급 CMBS 시장을 추종하는 ETF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 연준의 이제 TALF 프로그램에 이제 매입 대상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는 투자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판단으로는 일단 RMBS 시장 추종하는 ETF인 MBB가 대비해서 좀 스프레드 축소 여력이 남아 있고, 그리고 미국 투자 등급 ETF인 뭐 LQD나 USIG 대비해서 좀 저평가 구간에 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대체 투자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홍지현 연구원입니다. 네, 글로벌 리츠 위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글로벌 리츠 지수 보시면 0.6%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주 초반에는 이제 미국 소비자 지수랑 주택시장 지수가 좀 잘 나오면서 한 3.9%까지 상승을 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가 좀 지연된다라는 소식에 상승폭을 반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별로 지수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락다운으로 확진자 수가 줄어든 호주가 좀 크게 상승을 했고요. 또 반대로 또 이제 코로나 확산이 다시 좀 진행되고 있는 뭐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리테일 리츠를 좀 중심으로 급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페이지에 이제 주거용 데이터가 나와서 좀 보시면요, 페이지 4페이지에 차트 3번 보시면 되고요. 지금 9월달 주택시장 지수가 나왔는데, 지금 지수를 구성하는 요인이 현재 판매, 그리고 뭐 향후 판매, 또 구매자 동향 세 가지 부문이 있습니다. 세 가지 부문이 모두 좀 고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지역별로 봤을 때는 뭐 뉴욕이나 보스턴이 위치하고 있는 북동부 지역이 좀 반등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림 2번에 보시면은 그 공급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빠진 낙폭은 회복은 했는데, 과거 장기 평균선 150만 호 대비해서는 좀 낮은 수준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공급 물량에 대한 부담 크지 않고, 또 재택근무나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되면서 주택 수요 올라가고 있고요. 또 모기지 금리가 지금 2.8 정도밖에 안 돼서 지금 초과 수요에 대한 상태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인프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그냥 보합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한 사항은 일단은 아시아 지역에 좀 많이 올랐고, 섹터별로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도로는 사실상 호주의 도로 인프라를 얘기하는 건데요. 최근에 호주 코로나 확산세가 좀 줄으면서 뭐 기준치로 보면 50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빅토리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멜버른 주입니다. 봉쇄를 완화한다 그래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회복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통행량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뭐 특별한 이슈는 영국의 수자원 인프라입니다. 워터쉐어 플러스 제도라는 게 있는데, 기존의 사업 계획을 초과하는 이익이 나면은 그거를 배당을 하든가 또는 주식을 뭐 신탁을 통해서 뭐 매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영국은 블랙시트나
내부 시장 법안 때문에 뭐 리스크가 조금 부각된다고 봐서 이 인프라 PNN 영국권은 축소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호주 도로 인프라 TCL을 비중 확대하는 것을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9월 14일 날 저희가 나와 있는 대체 투자 중위험 중수익은 이제 이쪽으로 온다. 이렇게 지금 인덱스 자료를 썼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통화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재정 확대 정책 통해서 인프라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2차 확산이 되더라도 락다운 안 하고 마스크 쓰고 일상생활을 조금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수치율도 임대료 수치율도 올라간다고 보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인프라 리츠가 지금은 사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 2Q부터 우리 이코노미스는 바닥 찍고 올라온다 지표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길게 봐서는 이 중위험 중수익 대체 투자의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이상 모닝 미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